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낙연 이야기 좀 할게요. NY가 뉴욕이죠. 이 뉴욕시. 들어왔는데 저걸 이제 개인 플레이라고 하죠. 개인 플레이. 내가 야 얘들아 나 돌아왔다. 1년 13일. 7일. 사실은 내가 후보였으면 대통령 됐어.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공항에 지지자를 몇백만 모은 겁니다. 그게 개인 플레이예요. 이분은 개선 장군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억할 때 내가 어떤 정치인이 유학 간다고 할 때 속으로 울었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대선을 여러 번 떨어졌잖아요. 네. 은퇴까지도. 그 이분 대통령 못하는 줄 알았어. 김영삼하고 대선에서 졌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날 그때 나이를 좀 드셨거든요. 그 연세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요. 그리고 정치 은퇴 발언을 번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이 돼요. 근데 이낙연은 대선에 진 것도 아니잖아요. 외국에 갔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게 있어. 대선 후보가 아니란 뜻은 이전 대선 후보가 사실상 민주당의 주류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이낙연을 빼고도.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정치적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으면서 당은 다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대선 주자고 누구도 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계 은퇴를 믿지 않았어. 왜? 김대중에 대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 돌아오면 사람들이 막 환영할 거 아니에요. 이분은 공항에 들어올 때부터 떠들썩하게 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대성 출정식 같은 느낌을 줬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알고 나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역 의원들 나가고 거기까지 그렇듯이 다 쳐.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일단 호남이 버린 남자께서는 호남을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5.18 묘역을 참배해요. 그리고 메시지를 내기 시작해요. 근데 민주당을 돕는 메시지도 없고 윤석열 정권도 잘못이지만 민주당도 잘못이다 이렇게 양비론을 딱 걸어요. 그게 이낙연의 그러니까 치명적 단점이에요. 이걸 이름하여 개인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끝나지도 않았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요. 자신을 출세시켜준 반사체 이낙연이 이제 가요. 가고 기자들이 다 대동되는 상태잖아요. 기자들이 같이 가. 이게 개인 플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만나러 가요. 그리고 눈물 흘리는 것까지 해요. 비통하게 이렇게. 이게 대선 출정식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행보라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까 하나. 아직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돼야 되고 자기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보죠.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제 파악 못하는 겁니다. 스탠스가 뭐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을 많이 봤다. 민주당과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역사적 퇴행, 이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메시지 내면 끝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를 본인이 만나 줄 듯 말 듯 하고 있는 것도 개인 플레이입니다. 죄송하지만 연세가 든 두신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이낙연 그 전 대표의 어떤 그 액션, 내가 이재명 대표를 뭐 좀 생각해볼게 이런 식의 태도를 보면서 솔직히 좀 약간 가짠더라고요. 저는 그 귀국하시는 공항에서 첫일성이 진짜 출정식 같은 분위기에 그런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전에 그 미국으로 나갈 때 그리고 대선 후보 당시에 앞으로 정치 행보는 없을 거다. 선출직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았는데 아, 완전히 바뀌었구나 느꼈어요. 그러면 이후부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 힘든 부분이 뭡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현 정권 대여 투쟁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차곡차곡 서사를 쌓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지세도 늘어날 거고 이전에 비록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개혁해주지 않았고 막 뭔가 엄중해서 실망했던 많은 지지자들도 지금 이 비상 시기에 비상한 행동을 해주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왜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른 행보를 하면서 지금 종편이나 유수 언론들은 계속해서 이간질하는 그 매개체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맞습니다.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너
애간장 놈 타봐. 그 내가 안 도와주면 이재명 제대로 당이 안 굴러갈 걸 하는 그런 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아니 뭐 사람 시일이 많이 걸릴 게 뭐 있어요? 회동을 조율주의라고 하는데 걸릴 게 뭐 있냐고요. 그냥 쿨하게 우연히 만난 듯이 만나가지고 서로 고생했다 한마디 좀 끝나는 문제인데 본인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이야기나 내 생각의 분석에 의하면 이낙연은 오히려 약간 좀 바지 같은 느낌이 있고요. 이낙연을 충동질하는 주위에 몇 정치인이 있는 거예요. 대표님, 저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붙었을 때 수락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흐름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선이 진 게 이낙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짜뉴스다는 이야기를 요즘에 윤영찬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악마화 했던 것 때문에 불신이 있다. 그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사과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그냥 지지자들이 느낀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낙연 악마화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을 때는 그걸 의혹을 해소시키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 화합을 하려면 얘네들 분위기는 그거잖아. 이낙연이 이재명을 도왔든 안 도왔든 지금 내가 흔쾌히 못하는 이유가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낙연을 악마화했기 때문에 못 도와줘 같은 이상한 논리가 있잖아요. 근데 대선에 진 건 분명히 이낙연의 책임이 있다고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한 2,000개 중에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낙연계 폐악질. 다시 한번 아는 분 다 아시지만 이낙연의 최측근인 사람. 저기는 그냥 대표적으로 이낙연 캠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낙연이 국무총리 할 때 비서실장했던 사람이 정운현 씨예요. 이 진영에서 정운현 아는 사람들 되게 많았죠 원래. 이쪽 언론 뭐 또 하고 그랬으니까. 그 정운현이 대선 중간에 이낙연이 안 뽑히니까 윤석열 지지해버렸어. 이 사건은 역대급 사건이에요. 이걸로 끝날 수 있었지만 이낙연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요. 말리지도 않았죠. 이 자체에 대한 사과를 해야 돼요. 안 말린 것까지 사과해야 된다고. 두 번째.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면서 이낙연 지지했던 저 소위 말하면 똥파리들이 민주당 당직자라는 이름으로 이 윤석열 지지했던 사건. 여기에 대한 한마디 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게 대선 패배의 여러 가지 요소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뉴스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윤석열 지지했던 그 정운현이 SNS를 통해서 신천지의 목격담까지 공개를 했던 마당이에요. 근데 대선 경선 3차 투표 때 갑자기 이낙연 표가 한 10만 튀죠. 표 이상 불어나는 상황을 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 이낙연 잘 안 도와줘서 대선 패배에 졌다는 100% 사실이 아닐 수는 있으나 상당수가 사실입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게 박광원은 이낙연 캠프였잖아요. 근데 이재명으로 후보가 되고도 SNS 안 고치고 그대로 놨던 거예요. 아직도 박광원한테 이낙연이 후보였던 거예요. 박광원이 SNS 공보단장으로서 김은혜랑 카운트 파트너인데 전혀 한 안 번도 싸웠죠. SNS를 통해서 싸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홍영표는 이낙연 관련한 행사를 하면서 이미 대선 후보가 이재명일 때 사진 중에 이재명을 지워버리고 이낙연 사진만 SNS에 올렸던 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면 그런 사례 파다합니다. 이재명 대선 선거운동인데 자기들 이름만 팔아먹었다고? 대부분 다 이낙연계들? 실제로 지금 이번에 내가 알고 있는 저 경기 도의원 출신 똥파리 하나 있어요. 걔 지금도 지랄하대. 이낙연 친낙계가 결혼식에 막 화환 보내. 대거 막 보냈던 그 애는 지금도 이재명 까고 있는데 그게 인마 니들이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이재명 깠던 악마의 대표적인 모습이야. 이낙연은 악마와 정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재명 성남 조폭설부터 시작해서 뭐 김부선 연루설, 대장동 카르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한테 나왔으면 한 번쯤 그 미안함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과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피해약질이 아니고 뭐야. 근데 뭐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낙연 악마화를 사과 이게 도대체 전제 조건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후 관계가 틀렸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치에 관심이 없었을 때 제가 사는 동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인으로 알고 있었던 아는 동생이 이낙연 전 당대표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는 정도의 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었을 때 그냥 우연히 들어가다 하는 얘기는 제가 그때 느꼈던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위에서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한테 정치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리는데 그 아저씨가 정치를 더 계속 하고 싶어하는 정치 욕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까지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난 그때 이건 거짓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적인 데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들은 게 뭐냐면 이낙연은 너무 정말 뭐 밥 먹으면 똥 싼다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인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복귀를 하면 또 뭐 할 얘기는 많지만 딴 것보다 그 대선 후보 당시에 대장동 사건을 계속 얘기했던 이낙연 후보 아니었습니까? 이후에 본선 과정에서도 그쪽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한 내용 그거였어요. 당신네 그 경선 당에서, 후보 예. 당 내에서 문제 제기했던 거다. 이게 명분이었고 많은 국민들은 그래 당 내에서 그 정도로 의혹을 가지고 있었으면 기정사실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이재명 대표가 진짜 대장동으로 많은 돈을 진짜 이렇게 복했고 문제가 컸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 그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파악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럼 사과를 이후에 한번 해야 되는 걸 그런 말씀을 추미애 전 장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낙연을 숙주로 해서 공천받겠다는 지금까지 4년 가까이 별로 한 일이 없는 소위 반개혁파들 이 사람들이 이낙연 숙주로 방어막 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민주당의 한 줌이라지만 소위 똥파리 세력들을 규합하는데 이낙연을 숙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참모가 이 있잖아. 대표님 공천 수락 연설하지 마세요 하는 게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게 있어. 문재인 정부가 의석이 적어서 문재인 정부 중간에 총선을 치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민주 진영의 일종의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장관을 지내고 하는 인재풀이 너무 적은 거야. 독재와 싸우는 투쟁만 하다 보니까 장관 경험자도 없고 그런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이제 뭐 테크노크라트네 뭐네 해가지고 우리랑 이념이 다른 사람을 상대 진영 쪽에서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여당이 돼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들이나 이쪽 사람들만 데려다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공천을 할 때도 보면 막 그냥 기득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되고 공천이 됩니다. 그런데 정권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문제의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 정치인 중에. 아직도 문제의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윤석열하고 생각이 똑같거든요. 기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찍히느니 조용히 있겠다라고 국회 활동보다 윤석열하고 싸우는 활동보다 지역구 내려가서 표밭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민주당 정치인들 많지도 않아요.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70명이 한 반이었으면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애들 이름 다 외우잖아. 새로 반 배치되고 나서. 그렇죠. 나는 4년 동안 민주당의 180명 중에 이름을 알고 얼굴과 이름과 목소리 매치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니까 100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만큼 존재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뜬금없이 이낙연을 숙주로 방어먹치고 있는 거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당 주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 주류가 됐잖아요. 이분들한테는 통합이 절실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 대표들 리스크라고 그래갖고 지금 이게 세 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지금 전 대표 리스크가 생겼어. 결국에는 어찌 됐건 간에 저는 송영길 추미애 이 두 분은 그래도 지금은 지지고 볶지만 이게 반 이재명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굳이 말하자면.
근데 친낙계 어그로는 이 주류를 흔들겠다는 의도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세 명이 다 전 대표지만 한 사람은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길게 가면 이재명 대표한테 타격이 갑니다. 길게 가면. 민주당 전체에 타격이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막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문 대통령이 향해 가는 그쪽 공격부터 시작한 데다가 이낙연은 들어와서 이재명을 안 만나면서 애를 태우면서 그쪽에 언론들이 막 이거를 좀 자가 발전시키면서 분위기가 되면 민주당 막 혼란스럽게 시작하잖아요. 그 전현직 당대표들 4명이 얽혀 있는 이쪽에 대전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타격은 이재명 대표가 저는 가져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드리는 건데 뭐가 있냐면 정치인을 볼 때는 되게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남영희가 살아온 세월이 있어요. 또는 A 의원이 살아온 세월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내가 수년 동안 나랑 생각이 똑같아. 근데 이번에 하는 말은 나랑 달라. 이 진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은 나랑 다르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년 동안 내가 보여준 진정성이 있는데 너 꺼져. 틀렸어가 너 되고. 틀렸어. 이게 너무 문화가 만연한 거예요. 네. 이러면 안 되는 다른 거지. 게 아니라 틀림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를 선이냐 악이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무슨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아웃 이런 짓거리를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똥파리고 그거 성가역입니다. 나는 그거 절대 반대하는 거고 저 사람이 말하는 이유 예를 들면 이 사건은 길게 끌고 가면 결국에 모든 피해는 이재명 대표한테 온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가급적 짧게 끝내야 돼. 우리 진영에서 봤을 때 앞으로 공천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만 얻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낙연이 길게 끌고 가겠네요. 분위기상 그러면. 결국 민주당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어. 당원파입니다. 민주당을 모르는 정치인이 너무 많다. 민주당에는 민주당을 모르는 정치인이 너무 많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남국이 코인했는데 김현장에 있던 나보다 재산이 많더라. 그런 게 민주당을 모르는 짓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민주당 또는 민주주의 역사, 민주당을 안다는 건 민주주의 역사를 안다는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 역사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다가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난 여당 의원, 야당이 됐어. 싸울 생각이 없지.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민주당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지면 야당일 때는 엄청 불리하다는 거예요. 야당일 때는 빨리 태세전환 하거나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잘 싸울 사람들로 공천하는 게 맞는 거죠. 별거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뭐 월등하게 똑똑하지 않은 이상 국회의원의 가치는 독재랑 싸우는 게 난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법 잘 만드는 건요 혼자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철학만 갖고 있으면 보좌관들이랑 등등등 머리 모아가지고 싱크탱크 도움 받아가지고 법 만들면 돼요. 진짜 국회의원의 실력은 국민이 준 그 헌법기관의 자기 자신의 능력을 독재하고 싸우라고 하는데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사실 법이 왜 필요합니까? 힘없는 사람들에게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기 위해 필요한 건데요.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그리고 힘없는 약자들을 대변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의원들도 꽤 많다라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재밌는 사건 하나 있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명한 국회 사무처 2인자 이 사람이 그 자리를 최근에 그만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아이고야. 이게 굉장히 상징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전운영 같은 제2의 전운영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김진표의 성향일 수도 있죠. 국회 사무차장이에요. 홍영선이라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김진표가 임명한 그러니까 국회에 가면요. 국회 사무차라고 있고 사무총장이 있고 사무차장이 있잖아요. 그렇게 임명한 사람들 국회의장의 인사권이 관련돼 있는 자리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2인자를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만두고 총선 나가겠다고 국민의힘에 입당했어. 이게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대표적인 상징적 사건인 거예요. 그렇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앞으로 속지 말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진짜 씁쓸합니다. 중도가 어딨어 솔직히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시민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지.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 민주시민입니까? 정신병자지? 민주주의 역사는 우리가 만든 거지 쟤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나 저거 보고 되게 벙치더라고. 아, 저런 성향의 사람들이구나. 민주당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도 얼마든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잘 어울릴 수 흐름을 있는.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유시민 전 장관 생각나네요. 민주당 지금- 혁신 국회의장이나 잘 잘 뽑아라. 뽑아라. 이 사람이 총선 나가겠다고 국민의힘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출마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화성시 갑이더라고. 어, 혹시 근데 남영희 위원장 저분 아세요? 송옥주 의원 알죠? 현역 맞아요? 네, 그럼요. 나 잘 몰라요 저분을. 아, 국회의원이세요, 저분? 지금 상임위원장도 하셨고요. 네, 우리 당직자 출신이시고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잘 아니야 모르죠. 저분은 본인 개인적으로 어떤 유감도 없지만 저 김진표가 임명해서 그것도 참 그러네. 저 지역에 나간대요. 국민의힘으로 네. 나가겠다는 지역이 저기예요. 송옥주 의원을 그런 거 아닐까요? 다시 송옥주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한 빅피처? 너 민주당에 몸담고 있다 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지역에서 듣겠네요. 아까 그 사무처 직원. 내 말은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라며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지지자들과 소통을 좀 했거나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난 솔직히 말하면 저분 화성 시의원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나 광주 호남 쪽 국회의원 중에 내가 아는 국회의원 많아봐야 손으로 꼽아요. 지역구 내려가서 지역 수건 사업만 풀어주면 그건 거지. 주말에 당 차원에서 장애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안 나오고 자기 지역구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당선되려고 공천받으려고 경선한다니까 자기 지역 내려가서 지역에 있는 당원들과 국민과 소통하면 나 경선할 때 내가 물론 남영희 위원장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당원들 명부 자기들만 확보하고 있잖아 지금 현재로도. 그렇죠. 선거운동 저희가 얼마든지 가능해 문자 보내고 막 그래요. 이 상태로 되면 민주당에는 저는 공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총선 대승은 힘들다. 전 그렇게 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인물을 혁신적 개혁적인 인물들로 물갈이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한데 기득권은 어디에나 있긴 있고요. 그 기득권을 얼마나 이제 내려놓느냐의 문제가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내려놓기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민주당 혁신행동이 기자회견을 또 했거든요. 요새 혁신이 뭐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기도 하고 민주당 혁신행동에서 이제 우리 당에서 필요한 이 고인물 되지 않도록 정당에서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들을 좀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방송 막판에 이제 현타가 확 오는데 좀 분위기를 바꿔보자면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카톡을 보내셨네요 저에게. 내일 오전 11시 국회 앞으로 힘을 내서 싸워야 되고 깜짝 놀라셨어. 오, 이재명 대표한테 카톡 받는 분이시군요.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님한테 카톡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자, 늘 아까 푸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천을 떠나서 이제 총선이 내년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당원 가입하고 7월 말까지인가요, 푸나님? 빨리 당원 가입하고 우리가 경선 총선 우리 손에 피 묻히고 민주당 잘 물갈이할 수 있도록 힘을 냅시다. 지금 이달 말까지 당원 가입해야 경선에 참여할 수 있어요. 권리당원 자격이 네. 주어지고요. 저 특별히 미추홀구 을 지역에 계신 우리 민주계 시민들 저를 위해서라도 당원 가입 많이 좀 해주세요. 왜냐면 어디서 또 경선하자고 하는 분들이 또 나설지 모르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민주당 당원이 아니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그렇죠. 거예요. 예. 당원 가입 1,000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들어가셔서 더불어민주당 치신 다음에 입당하시면 간편하게 하실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 아는 요즘 그 자주 보는 아는 동네 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후쿠시마 뉴스를 보면서 아니 언니 왜 예전에는 막 촛불 집회 막 하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해라고 물어보길래 지금도 하고 있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르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휴대폰에다가 더불어민주당 이거 깔아놓고 제가 당원 가입을 시켰습니다. 너 한 달에 1,000원씩 내라.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맛있는 거 사줄게 해가지고 일단 당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예, 이번에 총선에서 우리가 말로만 개혁 혁신 타령하지 말고 아시잖아요. 이번에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 아 정말 당원 말을 안 듣는구나라는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정말 확실하게 당원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당 많이 하고 권리당원 돼서 예, 경선 우리 손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힘내봅시다. 이낙연 전 대표가 살신성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집을 우리 쪽 진영 결집. 봐봐요. 역사적 선례가 있죠. 문재인 대표가 됐는데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당대표를 막 흔드니까 오히려 당원 가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런 게 아닐까. 좋게 생각하려고. 약간 빈고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저 진짜 이낙연 전 대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입국했는데 그 순간부터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야 빨리 당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은 우리 방송 좀 몇 개 챙겨 보시고요. 왜 지지자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나님 여기 초청 한번 하셔갖고 대담을 한번 해봐 주세요. 아까 그런 거 보여주면서. 아니 한번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인터뷰한 적 있잖아요. 또 의원실이 똥파리 짓을 해가지고 그거는 다시는 안 부른다고 묵혀뒀던 사람이야. 씨발, 진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거 떠나서 정치인들이 정치에 흐르는 정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른 거 다 잊어도 돼. 이낙연의 최측근이 윤석열 지지한 사건은 대한민국 대선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인 거고요. 거기에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상상 이상으로 커요. 얼른 수습해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뒤에 된다는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번에 윤영찬이 이낙연을 이재명이 하도 안 쓰려고 연락이 안 오니까 자기가 직접 전화했더니 이재명 하는 말이 그럼 송영길은 어떡하죠 했다면서 이재명이 정치력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그랬잖아. 내가 팩트체크 해줬잖아. 뭔 말이냐면 대선 후보가 정해졌어. 그러면 선대위가 꾸려져. 그럼 무조건 현직 당대표가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어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는 추미애 당시 당대표가 상임 공동위원장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 당대표이던 송영길이 상임 공동위원장을 돼야 되는데 이재명은 윤영찬이 전화했을 때 그거 반색한 거예요. 경선을 치열하게 했고 그쪽에서 대장동 등 뭐든 이재명을 악마화했기 때문에 윤영찬이 전화 오면 되게 반가워서 정말 반가워서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송영길은 어떻게 하죠라고 물었는데 윤영찬은 이걸 반대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낙연한테 없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야. 추미애보다 위에, 송영길보다 위에 있게 만들었다고요. 정말 극진한 대접한 거거든요. 선례가 없던 짓을 한 거야. 대선 주자들이면 그러면은 이낙연뿐만 아니라 박용진도 추미애도 상임 총괄선대위원장 만들어줍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보면 이재명하고 이낙연이 득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줄 알죠? 아니에요. 10% 이상 차이가 났어요. 다만 당시 얘네들이 4.45입이라 그래갖고 이재명 후보가 1차에서 그러니까 전체 했을 때 50%가 못 넘으면 결선 투표 이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10만 명 이내 정체불명의 교세력이 들어왔다고 해도 10% 이상 차이 나고 끝났어요. 월등하게 원사이드하게 이재명이 이겼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 착각하고 있는 거 지금. 아직도 얘네들 대가리 속에는 이재명이 후보였으면 졌고 이낙연이 후보였으면 이겼다는 생각이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측근들은 이재명이 애태우면서 지금 자기 존재 가치 올리는 겁니다. 공천 물갈이 당할까 봐. 여기까지가 결론이야.